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문학 담당하고 있는 조욱현입니다.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서 온라인 클래스로 학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 영상을 보고 문학 교과 학습에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학 교과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표지인데요. 지금 어항 속에 한 학생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문학책이겠죠. 그 문학책을 읽으면서 우주도 생각하고 여러가지 공상에 잠겨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제 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인생이나 세상의 여러가지 경험을 대리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인식의 폭과 넓이가 커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문학을 잘 배운 사람은 결국 인간과 삶에 대한 이해력이 매우 넓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2학년 문학 수업을 통해서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인간의 삶이나 인간의 감정, 세계의 여러 가지 모습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문학 교과서 차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학 교과서 차례인데요. 문학의 본질부터 나오게 됩니다. 문학을 배우기에 앞서서 문학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단원입니다. 문학의 미적 기능과 인식적 윤리적 기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문학이 하나의 미이면서 새로운 것을 알게 하는 인식적 기능,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 가르침을 주는 윤리적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다는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문학의 본질에 다가가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문학의 수용과 생산인데요. 문학 작품을 어떻게 감상하고 어떻게 또 창작할 것인지 관련된 그러한 단원이 되겠습니다. 문학의 어떤 내용과 형식, 즉 문학을 수용함에 앞서서 문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수용과 소통. 문학 작품을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고 또 문학 작품과 어떻게 소통할지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 문학 작품의 수용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하고 창작하는 방법을 배우는 단원이 바로 이 3단원입니다. 4단원은 문학이 이제 요즘에 다양한 매체와 관계를 맺으면서 지금 문학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의 인적 분야와 매체라는 단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큰 3단원은 한국 문학의 성격인데요. 한국 문학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한국 문학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고 한국 문학이 무엇이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한국 문학만이 가지는 전통과 특질, 그 다음 한국 문학만이 가지는 특수성과 또 전 세계적으로 문학의 어떤 보편성, 한국 문학이 전 세계 문학과 어떤 점에서 닮았는지 그 보편적인 것들을 배울 겁니다. 자, 네 번째, 한국문학의 역사 단어는 한국문학을 시대별로 또는 갈래별로 이렇게 한번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상고시대부터 강복 이후까지 우리 문학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그 과정을 시대별 또 갈래별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단원은 문학에 관한 태도인데요. 문학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문학을 어떻게 생활할지 그러한 문학에 대한 태도를 학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 5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들은 1학기 안에 다 배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앞으로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일단은 문학의 본질 단원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에 좀 생략하고 10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교과서 10페이지입니다. 소단은 일단은 문학의 미적 기능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부터 한번 봅시다. 자, 문학이 정서적 미적으로 삶의 고양함을 이해한다. 우리가 문학 작품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 정서를 좀 더 풍부하게 가져갈 수 있겠죠. 그 다음 문학이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아름다움을 통해서 내 삶의 차원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그 경험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두 번째, 문학의 미적 기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감상한다. 자, 문학이 하나의 아름다움이라면 그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품을 한번 감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만이 가지는 그 아름다움이 뭔지, 왜 문학이 아름다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게 바로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문학의 미적 기능 학습 활동 한번 생각해보기 활동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두 학생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여학생이 지금 뭐라고 했죠? 꽃이 벌써 피었네. 마치 긴 어둠을 뚫고 태어난 새 생명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남학생이 방금 네가 한 말 정말 아름답다. 참 문학적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문학적이죠. 왜 문학적으로 들릴까요? 그거는 이 여학생이 평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거하고 좀 다른 표현을 썼기 때문이죠. 보면 꽃이 벌써 피었네. 마치 긴 어둠을 뚫고 태어난 새 생명 같아 라고 하면서 꽃을 어둠을 뚫고 태어난 새 생명으로 비유를 한 거죠. 이것을 우리가 문학에서 비유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같다라고 하니까 직접 비유했죠. 그래서 직유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문학적인 표현은 이처럼 말하고자 하는 대상을 돌려서 말을 하면서 듣는 사람한테 한 번 더 그 상황을 생각해 보게끔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그 상황을 좀 더 잘 느끼게 만드는 표현이 문학적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유적 표현, 돌려 말하는 표현 이런 것들 우리가 문학적인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밑에 우리는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문장 표현에 흔히 문학적이라는 말을 쓴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학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학이 왜 아름다울까요? 그걸 알아가는 게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대화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의 말에 대해 문학적이라 한 이유, 그건 여기에 지시적 언어가 아니라 여학생의 생각이나 감정이 비유적이고 함축적으로 아름답게 표현됐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유, 함축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시에서 많이 나오죠. 시적 언어, 문학적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락. 문학은 가치 있는 내용을 형성한 언어 예술이다. 미술이나 음악 등 다른 예술과 마찬가지로 문학 역시 아름다움을 추구하지만 언어를 표현 수단으로 한다는 점에서 예술의 다른 갈래와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예술을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또는 추구하는 그러한 학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문학은 언어를 표현 수단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학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문학은 언어로 된 예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또한 문학은 형상을 통해 미적 가치를 추구한다. 형상이라는 말이 어떤 대상을 눈에 보이듯이 그 형태를 이제 그려낸다라는 뜻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문학적 형상화 방법을 통해 미적 가치를 추구한다.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로 표현했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문학이라 부르지 않는다. 작가는 다양한 문학적 표현 수단과 형상화 방법, 자유로운 상상력을 통해 작품 속에서 미적 가치를 실현한다. 예를 들면
벚꽃이 피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벚꽃이 폈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학이 될 수 없습니다. 언어로만 표현했다고 문학이 되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아까 그 여학생처럼 벚꽃이 마치 긴 어둠을 뚫고 태어난 새 생명 같아 라는 비유적인 문학적 표현 수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독자는 작가가 작품 속에 표현해 놓은 미적 가치를 매개로 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맛볼 수 없는 심미적 쾌감과 감동, 즐거움 등의 정서적 충만감을 느끼게 된다.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보면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또 감동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문학은 우리에게 쾌감, 감동, 즐거움을 줍니다. 그건 왜다? 문학이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마지막 단락. 문학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것은 우리의 미적 감성을 만족시키고 우리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그러므로 문학을 통해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서적, 미적으로 보다 풍요로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넘어가서 12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12페이지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 씨가 이제 텍스트로 나왔습니다. 이 작품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이 작품을 통해서 문학의 아름다움을 한번 느껴보자는 겁니다. 생각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작품을 한번 낭독해 볼까요? 낭독은 제가 일단 하겠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돌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소름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돌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일단 먼저 선생님이 한번 낭독해 봤습니다. 학생들도 스스로 한번 낭독을 이렇게 소리내서 읽어봐도 시의 맛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작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김영랑 시인입니다. 자, 김영랑 시인에 대해서는 여러분 배운 적 있어요? 아마 중학교 때 이런 시를 보지 않았나 싶은데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오늘도 고운 봄길 위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시가 이제 김영랑 시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라는 시입니다. 매우 봄날의 아름다운 전경을 아주 향토적이고 서정적으로 표현한 그러한 작품이 바로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였죠. 김영랑 시인 왼쪽에 한번 이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 본명은 윤식. 1903년에서 1950년 사이 삶을 살았습니다. 주로 일제강점기 그 다음 강복 이후까지 조금 이렇게 인생을 살았던 그러한 시인입니다. 시대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쓴 문학 작품은 그 사람이 산 시대적인 상황이 매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일단 일제강점기 해방 후까지 살았다라는 걸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시인은 본명은 윤식, 김윤식입니다. 시문학 동인으로 참여하였으며 잘 다듬어진 언어로 한국적 정서를 담은 서정시를 주로 썼다. 자, 시문학 동인, 시문학파라고 합니다. 1930년대 순수 서정시를 주로 썼던 그러한 시문학 단체입니다.
정지용, 여러분 잘 아는 정지용 시인도 이 시문학파였습니다. 순수 서정시, 서정시인데 우리가 이걸 순수를 붙여가지고 순수 서정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개인의 아름다운 어떤 정서를, 그 순수한 정서를 이렇게 그려낸다. 순수 서정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사회적인 어떤 상황이나 사회의 모순을 고발하거나 뭐 이렇게 시를 쓰는 그런 풍은 아닙니다. 순수 서정시로 시를 썼습니다. 이 단체가 그런 성격을 가졌어요. 1930년대 이 시문학파가 있었다면 그 좀 대척점에 카프라는 문학 단체가 있었어요. 코리아 프롤레타리아 코리아 아티스트 프롤레타리아 페더레이션 이렇게 해서 카프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순수 서정시를 주로 쓴다기보다는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 변혁을 목표로 한 그러한 문학 작품을 주로 썼습니다. 좀 대립적이죠. 순수 서정시와 순수 서정시를 표방한 시문학파와 그 당시 카프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김영랑은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독을 차고 등의 작품을 썼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이런 작품인데 독을 차고는 뒤에 더 읽어보기 자료에서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여하튼 기억할 거는 김영랑 시인은 순수 서정시를 주로 썼다라는 거죠. 자, 오른쪽 작품 한번 보겠습니다. 주로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어요? 나는 모란이 피기까지 나의 봄을 기다리겠다. 1, 2행까지는 모란이 피기까지를 기다리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3행부터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로 모란이 져버렸죠. 기다리면서 졌습니다. 핀 상황은 지금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뚝뚝 떨어져 버린 날부터는 좀 상황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때는 어떻다? 모란이 떨어지고 나면 나는 서럽다, 서운하다, 섭섭하다 이런 어떤 시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에서 3, 4, 5, 6, 7, 8, 9, 10, 10편까지 지금 모란이 져서 슬프다라는 내용이 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다? 마지막 두 행에서 모란이 피기까지 나는 아직 기다리겠다.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렇게 해서 다시 기다리겠다라는 게 11에서 12행의 내용입니다. 시의 구조나 시의 내용이 그 의미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인은 왜 모란을 기다리고 모란이 지고 난 다음에 왜 그렇게 슬퍼할까요? 모란은 시인에게 시적 화자에게 우리 이 작품 선생님 시인이라고 했는데 원래 그 시에 나타나는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시적 화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작품은 시적 화자와 이 시인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인이 시에서는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고 남자인데 여자로 들어갈 수도 있고 시인과 시적 화자는 다르지만 우리 이 작품은 상상하건대 시인이 자신의 감정을 읊은 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인과 시적 화자는 일치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 즉 시인은 모란을 매우 기다리고 또 모란에 대해서 모란이 지고 나서 매우 슬퍼한다는 걸 봤을 때 이 모란은 시인에게 아주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무엇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란을 소망, 시적 화자의 어떤 소망의 대상이다. 좀 옆에서 적을게요. 포커스가 옮겨져 가지고 좀 글씨체가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소망, 그 다음 또 일종의 보람이었죠. 내 삶의 보람이었다. 그 다음에 내 삶의 가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자, 모란이 피려면
언제 핍니까, 모란이? 이제 봄이죠. 그래서 이 시의 계절적 배경은 봄이 되겠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아직 기다리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아직 기다리겠다라는 것은 아직도 기다린다. 오랜 기다림을 의미하는 거죠. 기다림이 오래되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르게는 기다림이 나에게는 숙명이다라는 거죠. 숙명적인 기다림입니다. 꼭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숙명이죠.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기다리다. 이걸 기다리다라고 표현하는데 기다리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시적 허용이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근데 기다리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전라도 방언입니다. 김영랑이 이제 전라도 사람이니까 기다리다 이런 방언이 이제 주로 나온 거죠. 자, 여하튼 이게 방언이다라는 거 보면 되겠습니다.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기다리고 있을 테요. 있겠다라고 다로 안 끝나고 있을 테요 요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다, 나, 까 많이 들어봤죠. 이걸 격식체라 그럽니다. 말끝을 다나까로 끝내는 거. 근데 요로 끝냈어요. 요로 끝내니까 있을 테요. 밑에 보면 또 잠길 테요. 이런 것들 좀 어떻습니까? 느낌이. 이거 시의 어조인데요.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어조. 그 다음에 좀 더 감정을 전달함에 있어서 섬세한 정서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섬세한 정서 표현을 하고 있다. 섬세한 정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뚝뚝 떨어졌다. 이 뚝뚝은 음성 상징어입니다. 떨어지는 어떤 소리, 그 다음에 떨어지는 모습, 둘 다 됩니다. 그래서 의성어도 되고 의태어도 됩니다. 음성 상징어, 이러한 음성 상징어를 이제 사용해서 모란이 지는 그 순간을 매우 감각적으로 묘사한 거죠. 감각적 묘사다. 생생하게 그려냈다라는 거예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그 낙하한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서름에 잠길 테요. 나는 그때가 되면 봄을 여이다. 여이다. 이별하다.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서럽다라고 자신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넘어가서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자, 모란이 5월에 지겠죠. 봄에서 여름으로 변해가는 그러한 계절.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낙하한 후에 그 꽃잎마저 시들어 버려서 바스라져서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이제 모란을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이거 내 보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이제 모란을 의미하는 비유적인 표현이 되겠죠. 모란은 내 보람이었다.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자, 무너져 버렸다. 절망감, 상실감. 우리가 이런 시어에서 우리 시적 화자의 절망감과 상실감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 한 해는 다 가고 마라. 자, 모란이 지고 나면 나머지 남은 시절은 나에게는 다 가고 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일종의 과장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모란이 좋아도 모란이 치고 나면 내 인생에 의미 없다라는 말이니까 과장된 그러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법은 일종의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강조법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과장법, 강조법 이런 것들이 사용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이제 시적 화자는 진심으로 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적 화자에게 모란은 절대적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행 가보겠습니다.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내다. 자, 360날 한양 섭섭해 운다. 한양은 이제 늘이란 뜻이고, 자, 그러면 1년이 365일인데, 자, 모란이 피고
피었다가 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5일이라 친다면 나머지 모란이 지고 난 후에 360일은 슬퍼서 운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것도 위에서 나온 과장법의 연장선으로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3에서 10편까지는 모란이 지고 난 후에 슬픔과 상실감을 주로 표현한 행이 되겠습니다. 여기 적을게요. 모란이 지고 난 후의 슬픔과 상실감. 자, 그 다음 11행부터 또 가보겠습니다. 11행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돌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자, 지금 10행까지는 내가 모란이 져서 너무 슬프다라고 이야기했다면 11행부터는 또다시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기다리겠다라고 내용이 또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한 겁니다. 11에서 12행. 자, 그런데 이 구절 어디서 봤습니까? 맞아요. 1, 2행에서 봤죠. 1, 2행에서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비슷하죠. 1, 2행과 11, 12행이 좀 비슷합니다. 의미상. 비슷하면서 조금 이제 의미가 변화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시의 머리와 이제 끝부분이 닮았다라는 거죠. 자, 1학년 때 수미상관의 효가 배웠습니까? 예, 세 가지 있죠. 수미상관을 사용하면 시의 형태적 안정감을 가져온다. 그 다음 비슷한 구절이 반복되니까 주제를 강조한다. 그 다음 비슷한 시어가 반복되면 운율을 형성한다. 그래서 세 가지 형태적 안정감, 주제 강조, 운율 형성 이 세 가지가 수미상관의 효과입니다. 자, 근데 의미가 똑같진 않죠. 조금 변형되었는데 일단 다시 기다리겠다는 의미니까 11에서 12행은 모란이 피기를 기다린다라고 일단 정리를 해봅시다. 근데 이거 어디서 봤습니까? 1, 2행도 마찬가지였죠. 1, 2행도 나는 기다리겠다 했으니까 모란이 피기를 기다린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면 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죠. 그 의미상 이 시는 어떻다? 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 자, 나는 봄을 기다리고 모란을 기다리고 또 모란이 피고 지면 나는 슬픔에 빠지고 또다시 봄을 기다리고 이게 매해 반복되는 양상으로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도 이 시의 구조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변형된 의미는 지금 마지막 부분에 좀 나오는데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자,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리겠다는데 기다리겠다 찬란한 슬픔의 봄을. 어떻습니까? 어순이 바뀌었죠. 이런 거 우리가 시에서 도치법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끝으로 뺀 게 강조하는 부분이 되겠죠.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 부분이 이제 강점이 있습니다. 이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 표현 많이 들어봤죠. 이 표현 뭐 할 때 많이 가르치죠, 우리. 그렇습니다. 역설법이라고 그러죠. 역설법 할 때 항상 나오는 예가 되는데, 자, 찬란한 슬픔의 봄, 역설, 역설 배웠습니까? 자, 역설법을 우리가 설명할 때 뭘 보고 역설이라 하죠? 네, 맞습니다. 겉으로는 모순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숨은 진리가 있는 표현, 그 표현 우리가 역설법이라 그러는데, 모순이라는 거 알고 있죠? 뭐 아무것도 뚫을 수 없는 방패와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창, 이 두 가지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한 관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모순이라고 하는데, 자, 이 시어 중에 찬란하다와 슬픔, 자, 찬란한 슬픔이라 했는데 찬란한 것과 슬픔은 서로 모순되어 있다는 거죠. 찬란하면 사람이 기뻐야 되는데 슬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상 모순이다. 그런데 어떤 진리가 숨어져 있습니까? 자,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봄의 이중성이죠. 봄의 이중성. 봄은 꽃이 피는 계절이라서 찬란한 계절입니다. 하지만 또 꽃이 지는 그러한 계절이기 때문에 슬픔의 계절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시에서 이 역설은 기쁨과 슬픔이 복합되어 있는 그러한 시적가자의 정서를 아주 잘 표현하는 그러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슬픔이 복합된
그러한 감정 표현이다. 자, 인간의 감정은 사실은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한꺼번에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한 감정 상태를 매우 역설적인 표현으로 잘 드러낸 구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의 어떤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봤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 이 시의 주제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카메라 아까 앵글을 못 움직여서 그런데 여기 필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란한 슬픔, 모순, 봄의 이중성, 기쁨과 슬픔이 복합된 감정 표현, 그 진리가 숨어져 있다. 이렇게 필기하시면 되겠고, 자, 주제는 우리가 주제 거창하게 주제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시의 내용을 잘 요약한 내용이 주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시의 주제는 결국 모란에 대한 기다림과, 자, 우리가 모란에 대한 기다림 나왔으니까 모란에 대한 기다림과 또 모란이 져서 슬펐다라는 내용 나왔으니까 모란이 지고 난 후에 슬픔이다. 이렇게 쉽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제 이 시의 여러 가지 내용 정리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요 시 텍스트 분석하는데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 듣는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